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한니발 전쟁 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한니발 전쟁 6번째 시간에서 칸나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기원전 216년 31살에 한니발이 로마 대군에 맞서 싸웠죠.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이 기발한 작전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로마에게 큰 승리를 거뒀고 큰 패배를 당하게 된 로마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던 그런 스토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칸나의 전투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칸나의 전투 이후 한니발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로마는 어떤 반격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나의 전투 이후 로마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에 미쳐 빠져나오기도 전에 로마는 또 한 번의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 병사 8,6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일이 왜 발생을 했냐면요, 당시 한니발 군대에는 한니발의 카르타고인 병력들 외에도 한니발에게 협력을 했던 갈리아 용병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갈리아 용병들을 로마 병사들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추격을 하던 로마 병사들이 약 8,600명 정도였는데 이 쫓기던 갈리아 병사들이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 8,600도 그 숲속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쫓기던 갈리아 병사들이요, 숲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숲속에 나무들을 베요. 그럼 나무들이 쓰러지겠죠. 근데 그 자른 나무들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멀쩡하게 보이게 세워놓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추격을 해서 그 숲속으로 들어오자 이 나무들을 와르르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8,600의 로마 병사들이 이 나무에 깔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8,600 모두 100%가 다 나무에 깔려 죽진 않았겠죠. 뭐 나무에 깔려서 다치고 뭐 혼란에 빠졌을 때 갈리아 병사들이 뛰쳐나와서 아마 그들의 목을 베었을 겁니다. 자, 이래서 로마가 또 8,600의 큰 희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칸나의 전투에서 약 7만, 여기서 또 8,600. 그래서 며칠 사이에 무려 8만 명의 로마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8만여 명의 이 숫자는 당시 로마가 1년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숫자였어요. 한니발이 좀 제대로 맞서 싸워보겠다고 로마가 그때 병력을 막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력이 며칠 사이에 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로마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이 충격의 여파가 로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협력하던 이탈리아 반도의 다른 동맹 도시들, 이 동맹 세력들에게 로마의 큰 패배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동맹 도시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와, 로마가 다 져. 연전연패야. 심지어 대패야. 왕창 죽어나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한니발한테. 그러자 이 동맹 도시들이 그동안 한니발이 쳐들어오고 한니발이 난리를 치고 약탈을 해도 로마와의 동맹을 끊지 않던 그들 중에 일부가 로마와의 동맹을 끊고 한니발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동맹 도시들 모두가 한니발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로마와의 결속, 동맹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 큰 세력들이 한니발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 동맹 도시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평균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이 동맹 도시들한테 자꾸 병력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 끌려나가서 병력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동맹 도시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자꾸 자기들을 전쟁터에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편 이 동맹 도시의 지배층들은 로마에 협력을 하면 그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들은 로마와의 동맹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싫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한니발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니발이 로마에게 대패를 계속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맹 도시들의 주민들이 지배층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로마 못 믿겠다, 한니발에게 넘어가자. 이래서 한니발에게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 반로마적 경향이 이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일부 지배층들도 그래, 로마한테 의지하기 힘들겠는데 라며 한니발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동맹 세력들은 한니발의 예상과 달리 로마와의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니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칸나에서 정말 꿈에 그리던 정말 전설의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의 기대만큼 동맹 세력들이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한니발을 조금 당황스럽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
이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캄파니아 지역이에요. 지금 이쪽에 여기 이제 나폴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캄파니아 지역에 카푸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카푸아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동맹 세력들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로마가 병력을 요청할 때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카푸아라는 동맹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 카푸아라는 동맹 도시가 한니발 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로마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시라쿠사 지역도 한니발 편으로 가담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카푸아, 시라쿠사, 이런 로마에게 좀 큰 도움이 되는 동맹 도시들, 좀 굵은 세력들이 한니발 편으로 넘어가서 로마가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니발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카드를 또 꺼내야 됩니다. 이때 꺼낸 카드가 파비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꺼낸 카드예요. 파비우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비우스라는 인물은 과거 로마의 독재관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독재관으로 있는 시절 한니발에 맞서 싸울 때 한니발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지연전을 펼쳤죠.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바람에 로마에서 반감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그래서 파비우스가 경질됐었던 이야기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파비우스 카드를 다시 꺼낸 거예요. 왜냐면 파비우스 경질하고 새로 뽑은 카드들이 한니발한테 대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쩌면 이 파비우스의 지연전이 정답이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비우스 이후 세력들이 너무 못 싸웠잖아요, 한니발한테. 그래서 파비우스를 다시 세워서 파비우스에게, 한니발에게 대응하도록 했는데 역시 이때도 파비우스는 한니발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지연전을 또 펼칩니다. 파비우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니발 군대와는 절대 싸우지 않고 한니발이 지나간 자리를 쫓아오면서 거기를 칩니다. 한니발에 남겨진 군대를 치거나 한니발에게 동조했던 세력을 치면서 한니발 지나가고 간 데를 파비우스가 나중에 와서 점거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래서 한니발이 힘이 빠져요. 한니발이 점령한 지역에서 지원도 받고 걔네들로부터 이제 원조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를 파비우스가 계속 밟고 이제 오기 때문에 이 지원이 끊기는 겁니다. 점령 지역에서의 지원이 끊겨서 한니발이 좀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럼 차라리 이때 한니발은 아니 로마를 직접 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자꾸 동맹 세력들만 치고 다녀? 아예 그냥 로마를 쳐버리지, 로마를 점령해버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한니발이 로마를 직접적으로 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미스테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한니발이? 그런데 또 타당한 설명들을 한니발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당시 한니발이 로마를 치려면은요, 대군이 필요해요. 로마는 대도시입니다. 근데 한니발의 군대는요, 상당수가 갈리아 용병들이에요. 막상 한니발의 정예병들, 카르타고인 병력들은 25,000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아 용병들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로마를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로마를 지켜야 되는데 이 25,000의 병력과 갈리아 용병들, 믿을 수 없는 갈리아 용병들 세력으로 로마를 지켜낸다? 이거 힘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로마에게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이 동맹 세력들이 로마가 공격당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니발이 로마를 치면 이 동맹 세력들이 또 병력을 몰고 올 겁니다. 그러면 힘든 싸움이 됩니다. 이 대도시를 점령하기에는 카르타고 한니발의 병력이 좀 부족했어요. 설령 점령한다고 해도 이 동맹 도시들이 또 계속 로마를 공격할 것 아닙니까? 유지하기 힘듭니다, 한니발 입장에서. 그래서 로마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나. 또 하나,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제대로 없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로마 본토에 한니발 병력이 25,000밖에 카르타고 병력이 안 남았으면 본국에서 왕창 군대를 보내서 로마 먹어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한니발이라는 유능한 장군이 있는데 병력 좀 도와주면 로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국에서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사람들은, 또 일부 유튜브도 보니까 아예 카르타고의 지원이 없었던 것처럼 나와 있던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카르타고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한니발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요, 자, 카르타고 본국으로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자기 막내 동생 마고를 보내요. 지난 시간에도 마고가 카르타고 본국에 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전리품들 가지고 막 반지들 잔뜩 가지고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고가 카르타고에 가서 자, 우리 형 한니발을 위해서 지원병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어떤 상황입니까? 항상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이 카르타고는 내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국내 중심 세력, 농업 중심 세력과 해양 진출 세력, 해외파 세력, 해상 무역 세력이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원병을 요청했을 때 국내파 농업 중심 세력들이 반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카르타고는 그들 묵살하고 군대 병력 보내줘요. 마고가 15,000의 보병과 1,200명의 기병을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도 60여 마리 정도 얻었다라고 하는데 코끼리 부대까지 얻어서 함대에 나눠 태워서 이탈리아 반도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동시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에스파냐에서 로마 군대와 싸움이 납니다. 자, 로마가요, 한니발과 직접 싸우지 않고 딴 데에서 카르타고를 괴롭히게 돼요.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 지역에서 로마 군대와 카르타고 군대가 싸움이 났는데 그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카르타고 군대를 누가 이끌고 있었냐면 하스드루발 바르카라는 바로 한니발의 동생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고는 막내 동생이고요. 하스드루발은 한니발과 마고 사이에 있는 그 형제예요. 이 하스드루발 바르카가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병을 또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사르데냐 섬에서도 로마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사르데냐 섬에 있는 카르타고 세력들이 지원병을 요청해서 카르타고가 사르데냐에도 지원병을 보냅니다. 이래서 지원병이 에스파냐, 사르데냐,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에는 한니발의 동생 마고가 이제 지원병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에스파냐에서 져요. 하스드루발이 로마 군대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야 되는 마고의 군대를요, 스페인으로 급히 돌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고 군대가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막상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한니발은 결론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가 지원을 안 해줬다라기보다는 지원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니발이 지원을 못 받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고가 스페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한니발을 뭐 완전히 그냥 쌩깐 건 아니에요. 완전 모른 척 하는 건 아니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파 농업 중심 세력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건데 상황이 일이 되어 한니발이 좀 곤란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하스드루발 바르카, 한니발의 동생이 로마 병사와 맞서서 분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 와 있는 로마 군대는 누가 이끌고 있었냐면 바로 스키피오 가문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키피오 형제. 자, 여기서 말하는 스키피오 형제 중에 동생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드렸던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입니다. 거기서 싸우는 이 스키피오 형제 중에 둘째, 이 동생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스키피오 형제가 거기서 하스드루발 바르카와 싸우고 있었는데 카르타고 군대를 이끌던 이 하스드루발 바르카가 베이티스강 전투에서 로마 군대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스키피오 형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하스드루발 바르카 군대가 이 스키피오 형제를 다 죽였어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버지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11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카르타고가 승리를 거두게 되자 또 로마가 크게 또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로마는 어떤 상황이에요? 파비우스가 한니발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주변을 훑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공격해서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로마 입장에서는 한니발만 무서웠어요. 당시 한니발 외에 다른 카르타고 군대는 그 이끄는 사령관들이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로마가 이겼고 한니발만 무서웠는데 에스파냐에서 이 하스드루발 바르카에 의해서 뜻밖의 큰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이 스키피오 형제가 모두 죽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로마가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에스파냐에 가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 당시 기원전 211년 24살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청년이 이때 등장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가 이제 새롭게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후 새로운 전선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